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한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새댁이었어요. 뭐, 그 꿈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기는 했지만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바로 한순간에 제 인생을 모조리 흔들어 놓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조금 더 속이 시원해질 거라는 말을 듣고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부디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해야겠네요. 저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집딸입니다. 네, 부자라는 소리예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부자인 거지만 말이죠.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걸 잘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보고 겪으며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생각이 이거였어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자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봐도 가진 게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느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른 거야. 흔히들 계급이 다르다고 하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본인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사람에게서 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볼품없고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이 노력한 걸로 얻지 못한 무언가를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자랑하는 짓이 얼마나 없어 보이는가를 그 첫 남자친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 이상형은 겸손하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가 나타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는 결혼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만나게 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지인과 모임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정말 진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호감을 느끼고 내내 남편을 살펴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민재 씨는 머리도 좋고 잘생겼고 그러면 세상 살기가 정말 쉽고 편하겠어? 그렇지 않아? 물론 그 덕을 보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것을 제가 했습니다. 바로 첫눈에 반하는 것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말이죠. 남편은 없다고 대답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저의 남편을 향한 대시는 시작되었어요. 제 배경만 듣고 저에게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좋다고 하는데도 저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더더욱 애가 달았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더 애끌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남편의 그 작전은 성공했고 저는 남편에게 애달아 있었어요. 당장 저 사람을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끝없이 제 마음을 표현했던 그 순간 말이죠. 살면서 단 한 번도 뭔가를 가지지 못한 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왜 요즘은 이런 말들을 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많다. 한 번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계속 찍지 마라. 그건 스토킹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제 마음을 표현했고 어느 날 남편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친구처럼 한번 만나볼래요? 하고 말이죠. 저는 뭐든 다 좋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주기만 하면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제 우려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굉장히 이른 시일 안에 저를 좋아해줬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람들에게 편견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도 했어요. 좋아한다고 남편에게 처음 고백을 들었던 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복하다는 그 말이 그토록 와닿았던 적이 제 인생에서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개새끼라는 걸 알면서도 미소가 지어질 만큼 말입니다. 물론 그만큼 배신감도 더 크지만요.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매초 매분 매시간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내 남자로 인증을 해놓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만나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싫었고요. 얼마나 싫었냐면 데이트가 끝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그런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있는 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청혼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뭐 남편이나 제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하나둘 결혼을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도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물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남자인 내가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당신 집이랑 우리 집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고민했었어. 정말 나로도 괜찮겠어? 하고 말이죠.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건 승낙의 의미인 거니까요. 남편에게 안겨서 펑펑 울고는 그날 바로 집에 남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당장 소개해주고 싶다고요.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인물도 번듯하고 그런 대학 나왔다는 거 보면 사람도 성실하다는 이야기고. 아니 대학 좋은 것 나온 거랑 성실한 게 무슨 상관이야? 공부도 성실해야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다는데 아이 그러면 더더욱 성실해야 하는 거지. 특히 엄마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마 남편의 인물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이 인물은 정말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나중에 우리 사이라면서 남편을 이것저것 끌고 다니며 자랑한 것만 봐도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아빠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만 이런 말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인물이 좋으면 인물값을 하기 마련인데. 인물 없는 것들은 꼴값 하는 말 몰라요. 차라리 인물값 하는 게 나아. 바로 엄마에 의해 입을 다무셨지만요. 아빠는 가난한 집에서 저렇게 혼자 우직하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간 것, 그리고 힘들게 산 사람인데 사람이 그늘이 없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다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저희 부모님은 사위 욕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딸이 행복하게 살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허락도 한 방에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 쉬운 허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랄 정도였으니 말이죠. 오히려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그때가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니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 집이 너무 이래서 비교가 될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남편이 괜히 듣지도 않아도 될 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리고 너무나 비교되는 집안의 사람들이 뒷말을 할까봐 그런 것들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 며느리라고 냉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받을 상처를 걱정해주는 부모님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 남편 같은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헛집은 거지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걱정대로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얼굴로 돈 많은 집 딸내미 꼬셔서 결혼하는 거 보면
정말 잘생긴 게 짱인 것 같다니까. 나도 성형이나 할까? 민재 저 자식은 복 터졌네 복 터졌어. 밖에 화환 서 있는 거 봤냐? 저가가 엄청난 집안이기는 한가 보던데. 나는 민재는 돈 보고 결혼하고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니까. 그런 말을 우연히 듣고 당장이라도 나서고 싶었지만 당일이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꾹 참았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저를 향한 수근거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인물이 좋기는 좋았기 때문에 돈으로 잘생긴 남자 꼬셨다는 둥 하는 말을 듣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남편이나 저나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바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상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악바리 같은 근성 같은 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두고 봐. 정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테니까. 니들보다 수백 수천 배로.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꿈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남편이었고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건데 제가 너무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틈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소한 말다툼 한 번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결혼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 여겨지기도 하는 법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모두 다 저희 집처럼 사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해? 싸울 일이 없는데? 정말? 사소한 걸로도 말다툼을 안 한단 말이야? 둘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말다툼을 해? 아니, 굳이 잘못하지 않아도 같이 살게 되면 안 맞는 부분들 같은 게 생기잖아. 생활 습관이랑 이런 게 다 다른 사람 둘이 만나서 함께 사는 거니까 불편한 게 정말 하나도 없다고? 그게 가능한가?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조차 못 해보고 있었거든요.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달라서 오는 불편함 같은 것들 말이죠. 듣고 보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더더욱 고마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다 맞추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되려 남편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생각해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제 눈에 뭔가가 씌었어도 아예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무리 연기를 해도 본인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본성 같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남편과 제가 쇼핑을 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옷을 한번 사줬어요. 남편이 갖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나가듯 예쁘네 하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몇 번을 거절했던 남편을 제가 끌고 나간 날이었어요. 쇼핑하고 그날 산 옷을 입고 나가는 길에 백화점 앞에 어떤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저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의 그 험악한 얼굴에 아주머니는 바로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인상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뭔가를 깨달았는지 놀란 얼굴로 서둘러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만. 저는 괜찮으니 가보셔도 됩니다. 그 웃음과 말투는 원래 제가 알던 남편의 그것이었지만 조금 전에 그 험악한 표정과 말투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여전히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고 있자 남편이 곤란한 듯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자기가 사준 소중한 옷이라. 어, 그날은 그러고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저는 그날의 그 순간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그 행동이 원래의 본인인 건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모르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남편에게 선물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뭐 제가 가진 것이 많기도 했지만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 다 주고 싶은 법이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늘 뭔가를 주고 싶었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남편도 어느 순간이 되니 하나 둘 자연스럽게 받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는 정말로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남편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 저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었고 남편이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던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내심 남편이 더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랑 결혼하자마자 사업 이야기하면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왜? 얘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렇게 바로 속을 보이는 거면 빼도 박도 못하게 너 돈 보고 결혼한 거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거랬어. 장담하지 마. 그러다 네 발등 세게 찍는 날 온다. 그러면 너만 더 다치는 거야. 당시에는 친구들이 그 말을 내가 너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해서 하는 말일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걸 바탕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도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기는 했던 건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봐봐. 내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니들이 틀렸어.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친구들에게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말이 더 귀에 날아와 꽂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 사람들 퇴사를 엄청 많이 해. 왜? 다들 이직하는 거야? 아니, 다들 자기 사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원래 우리 일이 그러기 쉽잖아. 나야 잘 모르지. 근데 요즘 사업 힘들다던데 다들 그렇게 모험을 해도 되나?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라 인맥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망할 일은 없나 봐. 왜? 당신도 해보고 싶어? 원래 그런 마음 없었는데 다들 나간다니까 궁금하기는 하네. 속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남편이 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지나가는 대화였나 여겼던 것도 같고요. 아마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애써 모른 척했을 뿐 말이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 이번 주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부부 동반이라. 당신 괜찮아? 나는 상관없지. 당신 그런 자리 불편해할까봐 내가 거절했는데 한사코 부부 동반으로 나오라네. 나 안 불편해. 괜찮아. 그런데 무슨 모임인데? 아니, 내가 원래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있는데 한 명이 사업한다고 나가거든. 그래서 송별회 겸.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소개해달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들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돌려 거절당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안이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지. 그래서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설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동료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남편은 어떤 모습인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에서 꿀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잘나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또 돈 때문에 결혼했니 어쩌니 하는 말들을 남편이 다시는 듣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관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예뻐. 그건 당신 눈에만 그런 거고. 내 눈에만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예뻐 보여서 뭐하게? 당신 기 살려주려고 그러지.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더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싼 옷이되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꾸몄지만 또 너무 꾸민 것 같아 보이지 않게 그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오늘 유독 예쁘다라고 해줘서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예약해둔 곳은 저도 아는 일식집이었어요. 그곳은 맛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뻐서 저도 친구들과 종종 다녔던 곳이라 주인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모두 모였다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동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다들 인상도 좋고 말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남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택도 없는 생각이었지만요. 말씀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네, 그럼요. 얼마나 형수님 자랑을 한다고요. 저희가 지겹다 할 정도라니까요. 아, 지겨웠어? 하하,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 시답잖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친한 사람들과 밖에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냥 그런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신경 쓰이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 오늘 김대리 컨디션이 안 좋아? 늘 말이 제일 많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해? 밥도 안 먹고. 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오늘 자리 제일 기대했던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해? 그러게요. 조용하게 앉아서 내내 저를 관찰하는 얼굴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바로 김대리라는 사람 말이죠. 듣기로는 남편의 회사로 이직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김대리라는 사람의 사소라고 하더군요.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금방 친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저는 김대리에 대한 인상이 내내 좋지 않았거든요. 뭐 저를 보고 인사도 대충 까딱하기만 하고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롭게 저를 관찰하는 것 같은 눈 때문에 말이죠.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걸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에 어딘가에서 저 사람한테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했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확실했어요. 내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그 말에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술자리에 나와야 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 낯설어서 더더욱 경계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김대리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술을 몇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같이 가? 나 애 아니야.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전에 나도 와봤던 식당이고. 그래도 이 사람 누구는 뭐 마누라 없나? 적당히 좀 해. 이 정도로 발벌출인 줄은 몰랐네. 직장 동료들의 그 놀림에 남편이 하하하고 머리를 긁으며 들었던 엉덩이를 다시 땅에 붙이더군요. 저는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서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가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김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벽에 기댔던 등을 떼길래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넸던 게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 가시나 봐요. 그런 제 말에도 김대리라는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 말이죠. 그쯤 되니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인지는 몰라서 너무 겁이 났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긴장되는 마음과 얼굴로 그 김대리의 옆을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김대리가 저의 팔을 탁 하고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다행히 지르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 아세요? 아까부터 왜 그러시는데요? 그런 제 질문에도 김대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이 빤히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잡은 그 팔을 떼어내고 인상을 팍 썼습니다. 기분이 순식간에 너무 나빠졌거든요. 그리고는 돌아섰어요. 김대리는 남자였고 저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별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무서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돌아서서 김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딘가 정말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를 경계하고 관찰하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뱉는 말은 제 심기를 거스르기 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도 압니다. 처음 뵙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형수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온갖 생각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요. 무슨 이야기든 저는 이런 식으로 처음 뵙는 분한테 들을 생각 없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의 이야기를요. 형수님, 그러면 이것만 보세요. 제가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대리는 자기 외투에 손을 집어넣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외투에 뭔가 불룩하고 튀어나와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꽤 묵직해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시 겁을 먹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외투에서 나온 건 위험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 개의 약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병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김대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데요? 이건 저희 누나가 몇 년 전까지 복용하던 약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자신의 누나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서는 그 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 약을 먹고 죽었어요. 3년 전에 말이죠. 알고 보니 장기간 복용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약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약을 저희 누나에게 먹인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시나요? 분명 들은 말은 한국어가 맞고 내가 다 듣고 이해한 것도 맞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기분 말입니다. 그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오 과장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저희 누나랑 만났으니까요. 누나 유품을 정리하다 알게 되었어요. 그 약을 준 사람도, 그리고 누나가 그 약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그리고 누나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다는 것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믿지 않으실까봐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리가 저에게 건넨 것은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한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김대리의 누나가 전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사실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회사에서 떼온 보험금 수령인 확인서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준 종이에는 분명히 제가 아는 남편의 이름과 남편이 글씨체 그리고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복수도 복수지만 일단 형수님부터 살려야겠기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 돈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어딘가 심상치 않아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영양제거든. 꼭 챙겨 먹어. 갑자기 무슨 영양제? 회사에서 직원들 준 건데 당신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 직원들 챙긴 건데 왜 나를 줘? 당신이 먹어. 나는 너무 건강해. 그리고 당신 건강이 곧 내 건강인데? 하고 웃으며 저에게 건넨 영양제를 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아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피어난 의심은 너무 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손과 발이 벌벌 떨려왔으니까요. 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먼저 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바로 못 오게 조금 잡아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와 곧장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 소파에 철퍼덕하고 앉았어요. 남편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김대리한테 들었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나 지금 빠져나가기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저는 멍한 얼굴로 답장을 했습니다. 난 정말 괜찮으니까 자기 더 놀다 와. 혹시나 의심할까봐 뒤에 이모티콘을 붙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이 저에게 준 영양제를 꺼냈어요. 그리고 알약을 종류별로 꺼내서 약사인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말이죠. 친구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너 그거 먹었어? 아니, 그냥 무슨 약인지 궁금해서. 그거 멀쩡한 사람이 장기간 복용하면 나중에 호흡근이 마비될 수 있는데. 너 어디 아파? 네가 왜 그 약을 들고 있어? 내 약 아니야. 너 아니면 누구 건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날은 오랜만에 엄마 옆에 자고 싶어졌다는 말을 남편에게 남기고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당장은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전화를 받고서는 엄마가 아파서 잠시 온 거라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들켰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날 김대리에게서 받았던 명함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누나가 청장년급사 증후군 뭐 그런 거라길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인을 가져다 붙이는 거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김대리의 얼굴이 처참했습니다. 부모님 옆에 저라도 있어야겠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누나 유품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시고는 끌어안고 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저러고 살면 더더욱 잊지 못하고 슬퍼만 하실 텐데 싶어서 제가 유품을 정리하겠다고 억지로 부렸어요. 그러다 그 약물과 그 새끼의 사진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문자가 남겨진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든지 잠시 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엄청나게 많이 다퉜더라고요. 누나는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 새끼는 싫어하는 문제로 말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 서류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수령인이 그 새끼 앞으로 되어 있는. 그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치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보험금 이야기라 하니 그런 게 있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보험금이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끼가 찾아가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만큼 현실감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누나 보험금을 타간 사람이 그 인간이라는 것을 안 순간 그 새끼가 우리 누나를 죽인 새끼가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저도 들더라고요. 김대리의 누나를 죽인 범인이 남편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만으로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이미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사건이기도 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부들부들 떠는 김대리는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의 얼굴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죄는 짓고 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일단 친해지려고 조사하고 그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 인간의 부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났는데 이미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을 깨버릴까 생각하기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돈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랍니다. 조만간 또 목돈 생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김대리는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아내가 위험할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날 그 자리도 자신이 우겨서 만든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더군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김대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영양제라고 준 약의 비밀과 제 이름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을 2개나 들어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 만남 이후 멍해진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었던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요. 괜찮냐고요. 엄마. 그리고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은 현실감이 없어서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엄마의 그 괜찮냐는 말에 갑자기 안심이 되면서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무서워지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이죠. 울면서 두서없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만큼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또 바로 제가 그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먹었고 약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듣고서는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말을 듣고서 뒤집히지 않겠어요. 아빠는 친한 경찰이 있다고 바로 윗선을 통해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을 하는 도중에 회사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까맣게 모르는 채로 잡혀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티를 정말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다시 만난 건 대면 조사 때였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얼굴을 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면서 말이죠. 제가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연거리면서 말이죠. 바로 그것이 남편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은 제 앞에서 연기를 해왔던 거고 말입니다.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벌벌 떨렸지만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그 말을 쥐어짜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버린 건지 어쩐 건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더니 조금 지나서는 제 손을 잡으려 들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거 다 오해야. 김대리 그 새끼의 모함이라고, 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그리고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함께 온 세월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러다가도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기필코 너를 죽여버릴 거야. 니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모자란 년 하나 걷어주는 셈치고 연애에 결혼까지 해줬더니 이 인연이? 하고 돌변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정신이 얼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신이 얼얼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누군가 나를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는데 뭔가 얻어맞은 것 같이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그 기분 말이에요. 정말이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서 있으시더군요. 모함이다. 모함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옆을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 하는데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 년이 어디서 바람 나놓고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이거 놓으세요. 이 찢어 죽일 년, 내 아들 신세를 망쳐? 그만하세요, 그만! 경찰 둘이 들러붙어서 떼어놓아야 할 만큼 시어머니는 세게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해대셨어요. 그 순간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불변의 진리 말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커서 남편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앞서 저희 집이 부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빠는 여기저기 인맥도 많으셨고 그걸 활용할 줄도 아셨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그 새끼는 절대 살아서 감옥 밖을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그 말이 정말 그 어떤 말들보다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줬던 약들 그리고 저 몰래 들어둔 보험들 같은 것들이 다 물증으로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제 증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처벌받은 것은 너무나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너무나 마음이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김대리의 누나의 죽음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때 김대리가 저에게 찾아와서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누나 사건도 제 조사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정말 누나가 급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셔서 더 충격받으셨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숨길 수 없는 문제니까요. 두 분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제 일이 계기가 되어 같은 수법으로 세상을 뜬 김대리의 누나 사건이 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마치 제 일처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뭐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담 가지지 말고 연락하라고 말이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그럴 생각이기도 했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그렇게 잡혀가고 난 뒤 회사 안이 그야말로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던 직원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사내에서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것 말이죠. 정말 가지가지 했죠. 경찰에서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공모를 한 게 있는지 알아봤지만 그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저를 죽이고 나서 그 여자로 갈아탈 생각을 했나? 다음 타깃은 그 여자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가 밉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미래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말이죠. 가능하다면 정말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저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말입니다. 하긴 그런 일을 겪고도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저는 요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져서 부모님과 산책도 가고 외식도 나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언젠가는 이 기억도 조금은 흐려지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예요. 제가 너무 믿었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어느 사람도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일부러 신경을 써줘서 만나자고 하는데도 친구들조차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천천히 좋아지고는 있지만요. 시간이 더 흘러서 만약에 제가 지금보다 이 상처들이 더 흐려지는 날이 올지라도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복할 수 있게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남자도 나에게 그런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호감 어린 선물을 주더라도 이것도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 같은 것은 아닌지, 크게는 아니더라도 계속 의심하면서 지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개자식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란 듯이 잘 이겨낼 겁니다. 그 새끼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너무 분하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건 말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의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나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좋은 사람들 옆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의 이야기일 줄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들으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런 분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곳에다 이야기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후련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저런 무서운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많이 힘들고 언제 괜찮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겨내보려고요. 지지 않고 말이죠.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여기 소개를 해주어서 가끔씩 들어오다가 남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집안일이다 보니 어디 밖에 말하기도 그렇고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와 신우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무렵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저를 딱히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시댁에서 살고 있던 주변 친구들과 달리 시집살이라는 것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신누이도 함께 한쪽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은 또래라 그런지 특별히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맏아들 집에 시집을 가고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을 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맏며느리이니 아무래도 시집살이를 하겠다 싶으셨고, 그땐 그게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교적 저와 남편은 문제없이 잘 지냈고,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약간은 생소할 정도로 잘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오다가 저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함께 살고 있던 시누이가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니 몇 번 우리 부부에게도 상담을 하다가 몇 개월 지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오며 가며 왕래를 하면서 깨가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시누이가 있던 공간이 비게 되면서 아기를 낳고 키울 공간도 여력이 생기고 여러모로 편해졌는데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와의 마찰이 없었다지만 저 혼자만 낯선 타인으로 왔기 때문에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신경은 쓰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일상의 날카로운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 일도 아닌데 왜 저까지 골치가 아파지게 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자는 한번 시집 가면 완전히 그 집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닌데 자꾸 엮여서 함께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우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저를 보고 와라 끌어안더군요. 너무 놀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아가씨? 언니, 나 어떡해요? 눈물 범벅이 되어 주체를 못하는 신우이를 보니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해서 일단 진정시키고 저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났어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이 한창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소개로 결혼한 우리 부부보다는 뭔가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은근히 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듣고 나니 그것도 다 좋다고 볼 순 없는가 싶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신우이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얼마 안 가서 식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반년도 못 살고 다른 여자를 쫓아 나가버리다니요. 신우이가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듯 속상할 만했어요. 내 또래인데 한편으론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 저도 한참을 안아주고 토닥이며 밥도 못 먹고 들어누운 신우이를 달래주었답니다. 시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같이 알아누우시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저도 그때 막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애 우는 소리조차 달래서 밖으로 나가야 할 만큼 눈치가 보였답니다. 남편은 한창 바쁠 때였고 매번 울면서 친정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시누이를 제가 힘껏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결국 시누이는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엄청 안쓰러우셨는지 고민하다가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쟤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어쩌냐. 내가 이러다 제 명에 못 살겠어. 저도 똑같이 딸을 낳아 그런지 저렇게 걱정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기가 한창 커가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더 늘어서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시부모님 집이니까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잠깐 스쳐갔던 불편함은 결코 공연히 그냥 든 감정이 아니었더군요. 저의 훗날을 미리 감지한 듯한 불안한 감정이었나 봅니다. 왜냐면 이혼을 하고 돌아온 시누이는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렸거든요. 어머님 딸도 중요하셨겠지만 그 덕에 저와 제 딸까지 시누이로 인해서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저는 화병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이혼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정인 것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잠깐 짧게 만났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친정으로 들어와 놓고도 몇 년을 그 남자의 행방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함께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이어야 가능하더군요. 매번 집착하고 예민하게 굴고 툭하면 울어대는 모습을 하루 종일 계속 부대끼면서 봐야 하는 저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망상이 지나치게 심해진 건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방으로 건너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저도 조금씩 피로감이 쌓여가던 차에 대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식탁으로 데려가더니 앉히더니 그 뒤에 하는 말은 정말 그대로 뺨을 때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왜 그때 난리를 치지 못했는지 생각날 때마다 속이 아파요. 이리 앉아봐요. 나 꿈을 꿨는데 언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숨긴다니요. 이때부터 기분이 묘하게 나빴는데 뒤이어 나온 말은 진짜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더군요. 꿈에서 언니와 내 남편이 다정하게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언니를 막 때렸어요. 언니, 혹시 우리 남편에 대해 뭐 알고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연락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니, 당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꿈에서의 일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갈수록 피곤하게 굴고
짜증을 내는 바람에 저도 점점 곱게 볼 수 없던 차에 자꾸 받아주니까 제가 만만한 것 같더군요.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고 시누이가 나를 보통 바보같이 여기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이게 무슨 예지몽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꿈을 꿀 거면 곱게 꾸세요. 결혼한 여자가, 애기 엄마가 이 이상의 모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하면서도 부르르 떨려서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이어서 한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렀어요. 새언니,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역시 뭔가 있는 거네. 얼른 솔직하게 말 못해요? 여기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 보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여보, 아가씨가 세상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편은 당황해서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고 시누이는 되려 그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오빠, 지금 내 앞에서 언니 편 드는 거야? 오빠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불 위로 쓰러지면서 엉엉 고개를 파묻고 우는데 정말 사람 피를 쭉쭉 말리더군요.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계속 황당해하고 애기도 울어대서 머릿속이 너무 왱왱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때 제가 다 귀찮아서 포기하고 며칠은 시누이와 크게 냉전해 버렸습니다. 상황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본인도 이해할 수 없어 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꼭 이 집을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없도록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몸이 썩 좋지 않으셨고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독해져서 알아눕게 되신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차마 그때 분가하겠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따뜻하게 잘해주셨던 분인데 아프고 힘들게 되셨을 때 어떻게 외면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시누이도 자식이니 맡기고 나왔어도 됐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때여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그때 저에게 왔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다시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더욱 횡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짠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언니, 간 좀 적당히 해요. 완전 소금탕이네, 이거. 이거 먹고 아빠 더 아프라는 거야, 뭐야?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꼭. 이런 수준의 막말들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나마 가운데서 어머니가 그만해라, 그만해. 집안 시끄럽게 뭐 하는 거니? 하고 가끔 야단을 치시는 바람에 저는 겨우 속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눌렀습니다. 따로 저에게 찾아오셔선 미안하다. 아픈 애니 이해해라. 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몇 년이 지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얼마 안 되어 큰 병을 앓게 되셨어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던 두 분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시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더군요. 몸이 심히 위독해지시기 전에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다 놓고 결심하셨던 내용을 힘겹게 전해주셨어요. 이 땅은 너네 주려고 우리가 갖고 있던 거야. 이건 너희들이 갖고 이만큼은 재영이 주어라. 걔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결혼한다고 하면 이거라도 팔아서 좀 챙겨주거라. 부탁한다. 본인의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평소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들을 전하시며 시누이에 대한 걱정도 나타내셨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대책 없고 스트레스거리인 시누이였으나 어머니 입장에선 이혼하고 온 딸이 저렇게 괴팍해진 것이 안쓰러우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딸 걱정만 애달프게 하다 가셨기에 시누이와 함께 사는 동안 마음을 새로 다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다짐도 우습게 생각하는 듯
신우이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애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중간에 다시 내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친구와 엄마들이 잠깐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를 신우이가 완전히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날 집을 서둘러 나가는 딸 친구 엄마들은 저를 동정할 정도로 저와 딸아이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진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 생일 파티였고 그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집 분위기도 썩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아이도 그간 집안 상황에 밀려서 한 번도 이런 걸 못 해봤다며 꼭 해달라고 저를 졸랐었어요. 엄마, 나만 초대 못했단 말이야. 이번에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해서 놀게 해줘. 부탁이야, 엄마. 제발. 솔직히 딸아이의 아주 친한 두세 명과 그 엄마들과는 저도 교류가 있기에 그 정도는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고 간단히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물론 신우이에게도 미리 알렸고 자기는 그 시간에 나가 있겠다고 했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 불고기도 하고 김밥도 말고 잡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딸의 친구들과 엄마들이 들어오는데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못 올 때 왔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 묘하게 톡 쏘아붙이는 모습에 순간 애들 엄마들 앞에서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왜 취소하고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맞았던 건지 저는 신우이를 위한 간식거리를 따로 준비해서 쟁반에 올려두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딸아이도 놀라서 말했어요. 여기 앉게요? 응, 나도 네 친구들이랑 엄마들 좀 보자. 천연덕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벼랑간 손님들을 훑어보는 통에 한창 이야기를 하던 딸애가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다들 긴장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러다가 벼랑간 저보다 딸아이가 먼저 일어서서 자기 고모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옆에 앉은 딸 친구에게 한 말을 듣고 말이에요. 저도 듣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쫓아가서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군요. 얘, 너는 그렇게 뚱뚱해서 어쩌니? 니네 반 남자애들은 너 같은 애 정말 싫어하겠다. 여기서 뭐 먹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나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와 딸을 연신 쳐다보는 그 친구와 엄마를 보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우리 딸한테 말이 너무...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건네는 아이 친구 엄마에게 신우이는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치는데 이후로 저는 학교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가요? 아, 보아하니 엄마를 닮아서 뚱뚱한가 봐요. 그렇게 살쪄 있으면 남편이 싫어하지 않아요? 조심해요. 그러다가 바람나요. 옆에 있던 다른 엄마들까지 얼굴이 벌개졌고 아이들 앞에서 도통 할 수 없을 망측한 말들을 연신 쏘아대는데 결국 저는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다 내보냈고 그 다음날 엄마들 집을 돌면서 사과를 했지만 분위기는 무마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초등학생 시기에 자기 고모가 이렇게 친구 관계를 다 망쳐버려서 자신감도 확 떨어지고 집에 와서 한동안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바탕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계속 같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어떻게 재영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우리가 좀 이해하자. 솔직히 나도 제가 왜 저렇게까지 된 건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그만해야 되는데. 미안해, 여보. 앞으로 하는 말들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주의는 줄게. 자꾸 자기 여동생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서 저보고 봐달라는데 본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신우이에 함께 보내고 터뜨리는 사건들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 칼같이 예민해진 신우이는 매사 저런 식이었고
간간히 보험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 같았지만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이 집에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은 물론이며 엄마인 저에게도 함부로 구는 본인의 고모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남들은 아이들 다 크면 부부끼리 여행도 다닌다던데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도 남편 한 명만이 아닌 시누이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으니 갈수록 화가 치받쳐 올라왔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건 저한테 희죽거리며 빈정대던 말들. 신혼 초에 저에게 자기 남편과 바람난 거 아니냐고 막 던졌던 그 끔찍한 말하며 단 한 번도 사과 없이 계속 제 인생을 휘집는 시누이에게 점점 증오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겼기 때문인데요. 이 나이가 되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자꾸 붓는데 그런 저를 보더니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 귤을 까먹으면서 한마디 던지더군요. 이 말은 듣자마자 남편도 바로 저를 살피고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언니는 그 나이에 그렇게 퉁퉁 불어서 어쩌라 그래요? 나처럼 좀 관리를 해요. 난 아직도 밖에 나가면 그 나이로 안 보인다고 놀라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니 언니랑 살아주지. 안 그래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부종도 심해지고 빈혈도 생기면서 검진도 심각하게 나오던 차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급히 따라 들어오더니 저를 말렸고 하도 미안하다고 하기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점점 속으로 칼을 가게 되더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시누이랑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단 생각이 들던 차에 결국 시누이는 여전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휴일 오후 점심거리로 국수를 삶아서 먹으려는데 40년간 단 한 번도 손까딱 안 하고 누워서 받아먹기만 하던 신우는 어쩌면 그 입장에서는 평범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해오던 말인데 왜 제가 그러는지 황당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노를 있는 대로 표현해버렸습니다. 언니, 육수가 왜 이렇게 짜요? 우리 엄마한테 좀 제대로 배웠어야지. 하여간 내가 집에서 먹을 만한 게 없어. 이때 왜 이렇게 눈앞이 하얗게 도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지 다시 생각해봐도 저 같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아가씨, 제발 작작 좀 해요. 하며 숟가락을 탕탕 치며 바닥에 확 내던진 겁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숟가락은 나뒹구르고 맞은편에 있던 남편도 눈이 빠질 것처럼 튀어나왔어요. 시누이는 결코 그 모양을 그대로 볼 생각이 아니기에 같이 맞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거의 의식이 없는 수준으로 그간 참아오던 마음의 소리들이 마구 뒤섞여서 왁왁거리며 토해내게 되었고 그 끝은 결국 한 맺힌 울음으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궈버렸고 내내 씩씩거리면서 몇 번이나 바닥을 주먹으로 쳤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머니가 저에게 시누이의 이유를 부탁하셨지만 근 40년간이나 그러고 살았으면 저는 할 바를 다 하다 못해 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독살맞게 구는 시누이를 챙겨주라 하셨지만 그 사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계속 저희랑 붙어 다니며 이사 가는 곳도 따라다니면서 당연한 듯 우리 가정의 일원인 듯 그러면서 감시자인 양 제 인생은 얼마나 피폐하겠는지 모릅니다. 40년간 생활비도 단 한 푼 받지 못했고 공부한다는 거 뒷바라지도 조금씩 해주었는데 이런 와중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까지 나눠서 줘야 하다니 저는 완전히 독이 오른 소리로 남편에게 절대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줄 거면 진작 줘서 내쫓았지 아니면 그간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며 엉엉 울어댔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곧 자립해서 나갈 거라고 저를 설득했고 그게 어느새 40년이란 세월이 되도록 이어진 것이었는데요. 저는 할 만큼 한 게 아닌가요? 매번 딱히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저냥 듣기만 하던 내가 불같이 소리를 질러가며 숟가락까지 집어던진 모습을 보고 시누이도 많이 놀라긴 했던지 며칠간 우리는 신혼초 때처럼 다시 냉전이 시작되었고 집에서 기본적인 움직임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쯤 지나 시누이가 저를 소주방으로 불러내더군요.
집 밖으로 나오라고 부른 건 처음이기도 했고, 저도 이 상태로 그냥 있을 순 없기에 나가보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초반이나 직전에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며 잘 지내자고 몇 번 둘이 나갔던 적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게 무색할 정도로 저는 수십 년간을 시달렸고, 시누이라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그러고 불렀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후 돌연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더니 계속 허공을 보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는 얼굴도 질렸고 한두 번 보는 모습도 아니라서 왜 그러나 했어요. 근데 이후로 하는 말들은 조금 귀에 들어오긴 하더군요. 언니, 내가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알아요. 언니 나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입을 때나 궁금하던 차에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니 일단은 들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계속 말을 잇는데 어찌 보면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지 모든 상황이 다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일찍 결혼한 언니가 부러웠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에 더 집착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날 버리고 가버리고 언니는 계속 잘 살고 애들도 낳고 잘 사는 게 사실은 축하해줄 일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역시 이런 이유였다니 뭔가 다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언니와 오빠까지 내가 힘들게 해버렸어.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흐느끼는 시누이를 보니 한편으로는 참 어찌 생각해야 하는 건지 난감하더라고요. 꽃다운 나이에 결혼은 실패했고 그때 상처로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외롭게 혼자였고 그나마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마음이라도 곱게 썼으면 잘 지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모두가 지옥불을 견디는 듯 다 괴로웠던 것이고요. 언니, 이거 받아요. 진작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네요. 시누이가 내민 것은 빳빳한 봉투였고 그 안에는 큰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답도 못하고 쳐다보았더니 그간에 벌었던 돈을 모아뒀던 거라며 그냥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손살을 쳤지만 자기가 살 집도 요 며칠 봐두었다고 한사코 권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근처에 있는 투룸빌라로 이사를 간다고 계약을 끝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유산으로 지정해 주셨던 것도 정리를 해야 했기에 이야기를 꺼냈고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이 반을 나누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많은 것들을 다 털고 한결 부담 없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어찌나 시누이가 통곡을 하는지 약간은 그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길에 이거 아가씨 편으로 나눠주라고 하셨고 가는 순간까지 걱정 많이 하셨어요. 아가씨도 잘 알겠지만요. 이 몇 마디만으로도 엉엉 우는 시누이를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한테도 미안할 뿐이란 말에 결국은 저도 다시 끌어안고 토닥이게 되었어요.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 시누이인데 그렇게 제발 따로 살길 바랬으면서 요 근래 저는 시누이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할 얘기를 터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또래의 인연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찍 나가서 더 빠르게 분리되었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둘도 없이 서로를 찾게 되는 요즘의 모습들이 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묻을 수 있는 것은 묻으면서 가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것을 딸은 이해할 수 없어 하네요. 저만 이런 묘한 인연을 두며 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생각할수록 분이 안 풀려서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맞는 건지 싶어 여기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을 냈지만 그래도 인생의 선배분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을 들어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났고 2년 정도 연애를 거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적당한 나이이기도 했고, 결혼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할 남친의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님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연애할 때부터 남자친구네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저도 결혼 전이라 그게 왜 불만인지 정확히 잘 몰랐고, 완전히 자세히 들은 것은 아니라서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힌트였던 것인데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긴 것이었을까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당시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고, 그때는 시부모님을 자주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조금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제서 형님을 찾아 개인적으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1대1로 만난 것은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요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 상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첫날에 어머님이 시댁 식구분들이 자고 가실 거라고 저보고 집에 와서 시중을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 그날 저녁 신혼여행 계획 중인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형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손살해지시더라고요. 아휴, 또 그러셨단 말이야? 어쩜 며느리 들일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나 결혼할 때도 굳이 어른들 다 불러서 대접하게 하셨어.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니. 저도 들을수록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전날부터 엄청 긴장해 있고 남편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곤란해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이해해 주길 바라더군요. 하지만 왠지 형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경이 쓰였고 주변에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다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시키는 집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결국 강하게 의견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하겠어. 나한테는 처음 있는 결혼식이고 신혼여행이야. 그날 안 그래도 손님들 오전에 계속 맞아야 하는데 오후에도 어머니 손님 맞느라 우린 신혼여행도 못 가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당황한 남편은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이, 수진아,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엄마가 손님들도 많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길 원하시나 봐. 이번만 좀 그렇게 넘어가자. 안 돼? 하지만 이번뿐이 아니라 형님 때도 그렇게 했단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하기 힘들겠어. 당신이 결정해.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혼식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통보하셨던 어머니의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어요. 막상 미뤄지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 바램을 제가 너무 단칼에 거절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굵직한 것들을 다 끝냈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머님이 직접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수진아, 집은 우리 집 근처로 사주기로 했다. 명호가 말을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집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댁과 저희 친정집은 30분 거리였고 딱 그 중간인 15분 거리에 얻기로 했거든요. 아, 네, 하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알려줄 테니까 가까이서 사는 게 좋아. 너 내가 시집살이 시킬까 봐 걱정하는 거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행여나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집 관련해서 남편이 보태는 돈이 많았기에 저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니 입장도 너무 완고하시고 이전에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접대하는 걸 거절한 게 좀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집 지분도 남편이 더 많기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수락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얻게 되었고 저는 친정엄마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혼수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나씩 세워 넣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던 중 형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차라리 못 들은 소리로 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더군요. 저기, 신혼집 준비는 잘 돼가?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 보통 시어머니는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수진 씨가 우리 도련님이랑 연애할 때도 좀 걱정스러웠어. 이때부터 느낌이 좀 좋진 않았지만 결혼 준비로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후로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듣고 일순간 너무 화가 나고 불안감이 확 밀려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마 그 집에 많이 가실 거야. 그것도 말도 없이 불쑥.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가 갈 때까지 갔고 결국에 우리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시댁에서 멀리 이사 온 거야.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 각오해야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직 식도 안 올린 신부에게 이 무슨 기구하고 우울한 이야기인지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불쑥 전하는 형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냥 넘기기에도 좀 사실적으로 느껴져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너무 신경 쓰여서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저기, 우리 어머니 댁에서 1분 거리잖아. 어머니 자주 오시겠지?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뭐 가끔은 들려보지 않으실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집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신경 쓰여. 어쩌다 오시는 건 몰라도 자주 오시면 힘들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 중재해달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가 될 때의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엄마 안 그래. 그리고 뭐가 문제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생각해보면 결혼식부터 신혼의 단꿈만 상상해도 바쁜데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좀 스트레스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건지. 형님이 좋게 느껴지지 않다가도 안 좋은 예감은 그대로 남아서 저를 찝찝하게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결혼을 준비하는 저의 행복한 에너지는 좀 더 크게 힘을 발했던 것인지 그럭저럭 저는 집안 준비를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채워둔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서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메신저 사진으로 해두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셨는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던 것처럼 즉각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화의 내용을 듣자마자 형님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수진아, 짐 예쁘게 잘 해놓았구나. 내가 잠깐 가마. 네? 어머니 지금 명호 씨도 아직 퇴근 안 했는데. 뭐 어떠니? 같이 저녁이나 먹자. 내 거는 그냥 밥그릇만 놓으면 된다. 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힘들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배송받은 상품들을 다 앞으로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깔아두었고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오면 같이 배달을 시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신다 하니 제가 밥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은 당황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어머니 지금 오신대잖아. 밥 먹자고 하시자는데 어떡해? 지금? 아유, 어떡하지? 남편도 이건 좀 당황스러웠는지 난감해 하더군요. 뭘 어떡해. 자기가 전화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해.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데 저는 수화기를 들은 채로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분명 아직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는 것이었어요. 언제 온 건가 싶어서 돌아보는 찰나에 현관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참을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더군요. 비밀번호를 열고 우리 집에 들어선 사람은 남편이 아닌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집 좀 보자. 어머니는 단 하나의 행동도 망설이는 것 없이 바로 움직이시더군요.
여기저기 거실이며 안방이며 다 누비시고 문마다 활짝 열어가면서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보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으로 오신 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은 진짜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근데 이 커튼은 왜 이런 걸로 했니? 명호 방은 이런 색깔이 아니었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니? 그거 명호 씨랑 저랑 같이 고른 건데. 아이고, 걔 눈이 왜 그렇게 된 거라니? 아무래도 저 색은 아니지. 너무 튀잖아. 계속 저에게 툭툭 화가 나신 듯 말을 던지시는데 인테리어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시는 양 전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처음에는 오목조목 답을 하다가 결국은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더 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너는 뭘 그렇게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답을 해대니? 어른들한테는 말대꾸하는 것도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니? 사돈한테 배운 거니? 대체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길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엄한 저희 부모님까지 말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은근히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이름에서 너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간 화가 나르던 찰나에 어머님 결정타를 날리시더군요. 아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팠다. 내가 무릎이 안 좋아. 얼른 먹을 것 좀 차려내와라. 일단 이야기는 시장하니 밥부터 먹고 마저 나누자꾸나. 본인 마음대로 오셔선 바로 식사 준비를 하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기 어머니, 아직 저 여기 냉장고만 사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배달시켜서 먹을 예정이었고요. 배고프시면 제가 시켜드릴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누가 꼬집기라도 한 마냥 저한테 매섭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아직도 냉장고도 안 채워놓고 뭐 했길래? 너 우리 명호한테 뭘 먹일 생각인 거냐? 신혼여행 갈 돈은 있고 배달 같은 거 시켜 먹을 돈은 썩어나는 거냐? 그렇게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쩌려 그러니? 앞으로 애 갖고 그럼 돈 쓸 때가 천진데. 휴, 내가 이래서 니들한테 맡겨놓았을 때 걱정이 많았는데. 당장 냉장고부터 채워놓아라. 듣는 내내 저는 정말 경악할 정도로 표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신혼여행을 들먹거리시는 걸 보니 그게 아직도 앙금에 남아서 저러시나 싶었고, 그게 맞다면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사실 신혼집을 계약하고 청소를 하고 가전을 채우고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우는 데는 거의 저 혼자만 힘썼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일정을 비워두느라 회사에서 밀려드는 일을 한답시고 잘 들리지도 못했고, 저와 친정엄마가 오가면서 열심히 채워놓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셔선 다짜고짜 야단을 치시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러던 차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어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건지. 아들 앞에서는 늘 저런 태도인데 대체 나한텐 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따로 알릴 필요가 있냐? 갑자기 이렇게 획 싸버티시더니 어머니는 저를 흘끔 째려보시더라고요. 정말 이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용인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잘 모르겠더군요. 일단 이날은 남편이 어머니를 잘 달래서 시댁으로 모셔다 드렸고, 저는 돌아온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엄마를 들먹여가면서 야단치시고 나한테 계속 야야거리면서 화내시더라니까? 거기다 무슨 내가 돈 개념이 없다느니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하려는 거 겨우 참았어 정말. 아유 참, 엄마가 왜 그랬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저는 이제 이 말도 화가 나더라고요. 가운데서 노력해보겠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상황에 남편은 없고 어머니와 제 사이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중재하는 남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시엄마한테 말하고 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꾹꾹 누르면서 참았는데 이러고 난 뒤 며칠 지나 또 벼락 같은 일이 떨어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새 다녀가셨고 저에게 장문의 문자와 사진을 보내셔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을 번호로 달아가며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 없는 집에 다녀가는 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친구 사이에서도 안 할 행동을. 너무 기가 막혀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친정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속상하셨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만 내쉴 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번 화장실 환기구 먼지 많음. 명호 기관지 안 좋으니까 네가 청소해라. 2번 냉장고 음식 인스턴트 천지. 명호 장이 예민하니 네가 잘 해다 먹여라. 3번 옷장 사이즈가 너무 작다. 네 옷은 좀 줄이고 명호 정장 좀 잘 다려서 걸어놔라. 4번 커튼 꼭 바꿀 것. 명호는 파란색 좋아한다. 줄줄이 읽는 내내 끝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일말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였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하러 올 테니 그때까지 다 해놔라. 검사라니. 이게 무슨 신데렐라와 언니들도 아니고 뭔가요? 하나같이 전부 자기 아들 위주로 저에게 주문하듯 적어놓으신 사항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집 단도리를 잘 해두라고 주문한 것도 무려 신혼여행 날짜 중에 해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접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적어도 어머니가 오고 싶을 때 막 문을 열 수 있는 집은 안 되길 바랬습니다. 남편에게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장하게 제 결심을 전달했고요.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이대로라면 나와 어머니 사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라도 단호하게 내 입장 전달해야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하자. 알았어. 남편도 지난 일로 제가 몇 번이나 울며 속상해하는 걸 봐서 그런지 다 포기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는 해야겠더군요. 근데 이건 내가 말하기는 그래.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다가 갑자기 비밀번호 바뀐 거 아시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잖아. 당신이 미리 어머니께 말씀드려줘. 이런 건 남인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말하면 그래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런 것까지 배려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자기가 해야 되는 중재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서 하고 있음을 알긴 알았는지 고맙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막 치르고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온 신부가 보금자리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니.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했어요. 이 일뿐 아니라 제가 제대로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결혼식 전날 일 때문인데요. 다음날 있을 식을 준비하며 저와 남편은 나름의 피부 관리를 하고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려고 일찍 쉬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이닥치신 거예요. 어, 엄마! 어머니! 너무 놀라서 저와 남편은 동시에 얼굴에서 팩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후에 하신 말씀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왔다. 네?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군요. 차라리 아들을 데려가시던가 부부들이 사는 신혼집에 와서 같이 주무시겠다는 건 뭘까요? 당황한 남편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시기야. 바로 집 옆인데 왜 그래?
엄마도 참.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니? 너 싫어? 저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돌연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날도 남편이 억지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댁과 우리 신혼집은 1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우셔서 밤 9시에 들어오신 건지. 그렇게 저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남편을 통해서 비번을 바꾼 것을 어머니께 전달하기로 했고 그저 알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고 남편과 하나씩 맞춰갈 것도 천지인데 왜 어머니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게 많은 것인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자꾸 마찰이 생긴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꿈 같은 신혼여행을 마쳤고 양가의 안부 전화를 각자 드린 후에 다음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결혼식 와준 분들께 감사 인사와 작은 선물들을 전하고 뭔가 저도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도 인사드릴 게 많아서 좀 늦는다고 했고 이날 너무 피곤해서 저도 밖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봐도 계속 오류가 뜨면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전날 남편과 함께 번호 지정하면서 바꾼 것인데 아무리 눌러봐도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었어요. 그거 잠깐 바꿨다고 이렇게 고장이 나나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서비스 센터도 상담 시간이 끝났을 때라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혹시 몰라 남편이 약속이 바뀌어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었어요. 자주 회식이 변경될 때도 있는 곳이었고 전날 무척 피곤해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생각하며 벨이라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때 벨을 누르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때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후회스럽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을 맞추고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저를 일생의 원수로 보듯 눈에 노랗게 불이 들어온 게 느껴질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질러버리고 마셨어요. 어머니? 라고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바로 제 뺨에 불이 번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눈앞에 번쩍하고 도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때리신 것이었어요. 너무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휘청하며 옆에 있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온갖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그 난간을 잠깐 쳐다봤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고도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치시는지 이윽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야, 너 나 무시하니? 네 CM이를 무시해? 네가 뭔데 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놔? 내가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명호가 하도 좋아하니까 이런 빈티가 줄줄 흐르는 걸 며느리로 맞아줬더니 너 진짜 큰일 나볼래? 당시 녹음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당시 한 말들은 끔찍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저보고 빈티가 줄줄 흐른다니. 우리 집이 막내딸 신혼집에 반 이상 대줄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래봬도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과 언니들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고 어디를 가던 너는 우리 귀한 딸이라는 말을 아빠에게 들으면서 함께 웨딩 마치를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온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저에게 괴성을 질러대는 어머니에게 저도 입안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까지 얻어맞은 이상 내가 뭘 못하겠냐 싶더군요. 그런 저에게 또 손을 올리려 들기에 저는 그대로 옆으로 비껴서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제 짐들을 빠르게 우겨 넣어 등 뒤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따라다니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그대로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얼굴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벌겋게 부어오른 제 눈을 본 엄마와 아빠는 엄청나게 놀라셨고, 어머니께 맞았단 말을 하자마자 엄마는 눈을 꽉 감고 저를 바로 와락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얼마나 서러움이 번지고 눈물이 넘치던지.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귀한 딸인데 자기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을 함부로 다룬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와 언니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그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을 거는 모습에 이제는 남편조차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흥분한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셨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편도 꼴 보기 싫었고,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결국 남편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시어머니도 전해 들었는지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끝까지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데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더군요.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좀 흥분했다. 얼른 들어와라. 명호 기다린다. 정말 주옥같이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문자더군요. 갑자기 저를 야라고 부르던 호칭에서 며느리로 변한 것하며 들어오라는 이유가 자기 아들 때문이라니요. 이제 와서 아들 이혼당할까봐 겁이 난 걸까요? 당시에는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혼인신고를 늦게 하자는 주의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식을 치러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꼴을 당하고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예 회사에 휴가를 냈다며 저희 친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에게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쓰면서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흥분해 가면서 썼더니 글이 엉망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